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 첫 주말입니다. 9월 5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첫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이 넘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체 경선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와 수사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자의 응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오늘 최종 결정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장희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당의 대권 소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순회 경선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첫 결과가 나온 이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블 스코어로 이낙연 전 대표를 따돌렸습니다. 어제 소감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시죠. 겸허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우세한 정도 아니겠냐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 대전 충남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의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200만 선거인단 중에서 6만 명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선 경쟁력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밀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 중에 6만 명이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아직 더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중요했던 건 이겁니다. 자, 첫 승리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그리고 이 대세론,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대세론과 아니면 추격, 누가 더 결과로서는 좋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보면 더블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가장 궁금했던 것이 사실은 과반을 넘기느냐 그렇죠. 못 넘기느냐였는데 과반을 훌쩍 넘기는 일종의 이제 압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기선을 제압했다는 것이고, 이 순회 경선의 특징이란 거는 먼저 벌어진 순회 경선의 결과가 그 이후에 벌어질 순회 경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을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장악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투표의 양태를 보면 지금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권리당원, 친문 강성이라고 불리는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이재명 지사에 반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기선제압이 된 그런 이 선거 결과, 이제 투표 결과인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점은 무엇이었느냐? 결과적으로 당원, 대의원들은 모두 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선 경쟁력이 보다 높은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자, 뭐 이런 것이 어제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경선을 달려오면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민심과 당심이 일치할 거냐 아니면 따로 놀 거냐 이거였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첫 번째 결과로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당심과 민심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는 아주 거예요. 네.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불과 한 4, 5년 전에 당심과 민심의 차이, 지금의 당심과 민심의 차이 확연히 달라진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기는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심도 다르지가 않은 거죠. 친문 강성 지지층이 그러면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충남
또 대전에서 이긴 이후에 일성을 밝혔을 때 본선 경쟁력 5글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너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7주 전, 8주 전부터 이낙연 후보의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네. 네. 설명을 누누이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이제 김관옥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 주셨는데 충남 대전에서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보다도 1000배, 1000배 더 중요한 사람이 이낙연 후보거든요. 앞으로 뭐 200만 명 중에서 6만 명이에요. 했지만 사실 이게 선점 효과고 기선 제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홍유라 앵커가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 민심과 당심, 당심과 민심, 민심과 천심 함께 갑니다. 아하, 당신 민심 첨심은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 길은 아직 먼 것은 맞습니다. 순회 경선이니까요. 자, 선거인 단수 뭐 7%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충청 민심이 중요한 거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내 선거이든 뭐 전체적인 선거이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이 첫 번째 경선인 만큼 남은 레이스에 정말로 이것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말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남아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평론적 평가를 하자면 민주당 네. 경선 사실상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인 일단 이 의견으로요. 네. 지역이 첫 번째 지역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야 모두 공이 이 대선의 캐스팅 보트라고 평가하는 충청 지역에서 이 정도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나 민주당 당원들마저도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뜻이고요. 2주 뒤에 호남 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전남의 이낙연 전 대표, 전북의 정세균 전 총리가 지역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호남 유권자들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전략적 투표 성향이라는 말입니다. 네. 호남 유권자들은 대대로 될 것 같은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그러한 경향을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충청 경선의 결과를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민주당 당원이나 유권자들도 2주 뒤에 본인들에게 찬스가 돌아올 호남 지역 유권자와 당원들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민심의 바로미터 캐스팅 보트인 충청에서도 과반 이상의 결과가 나왔구나. 그러면 지역적 연고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나 또는 전북에서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고 싶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기려면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단순히 충청 한 군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 뒤에 있을 호남 경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호남 경선이 한 25일 날 예, 광주 전남, 26일 전북 이렇게 발표가 되죠. 네, 그래서 사실 광주. 이 지역별 순회 경선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네. 만약 호남에서 전남 지역에서 시작했다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조금 유리하게 전체 경선이 전개될 여지가 있었겠습니다만 뭐 충청 같은 경우는 누구의 연고도 아닙니다. 양승조 지사가 탈락한 이후로.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서 이런 결과가 나면서 이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재명 대세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본 거는 명락대전이라는 이 명칭이 나올 정도로 사사건건, 뭐 네거티브, 뭐 부딪히고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이 경선의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교수님? 특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수정을 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어떤 전략이 지나치게 상대 후보의 검증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검증이 먹히면은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뭐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지지율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견고하게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율이 유지됐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낙연 후보의 그런 검증 중심의 선거 전략이 안 먹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지지율로서만 유지됐는데 이번에 표 결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가 좀 바꿔야 된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검증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의 어떤 정책 이것을 서로 부각시켜서 유권자들의 어떤 이를 설득하는 그런 어떤 선거 전략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어떤 뭐 명락대전이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책임 이런 것을 본인이 이제 다 받으면서 사실상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크게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 후보로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네거티브나 검증보다 지금은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워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3위 싸움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3, 4위권 싸움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3위, 4위 저희가 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고요.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7.84, 6.67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1, 2위보다는 3, 4위권에 서로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이 3위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언론에서 좀 나왔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관심 못 내죠. 지금 여당 경선에서 3위 이하부터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하느냐,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쫓아가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지. 네. 3, 4, 5, 6위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지지층들도 그렇고 경선인단도 그렇고 권리당원도 그렇고 대의원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3위 후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2위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도 1위 후보가 정말 위협이 되는데 이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3위 후보나 그 이하의 후보들에게 관심이 가져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유의미한 득표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적어도 3위의 정세균 후보나 4위의 추미애 후보나 뭐 미애로 뭐 잡아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추미애 후보가 본인이 이름을 또 강조하는 또 전략을 펼치기도 했지만 네. 관심을 못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의 경우에도 한 15%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15%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추미애 후보도 계속 미애로 합의봐 이렇게 이게 약간 무슨 뭐 드링크하고 비슷해요 이름이. 네, 네. 그런데 주목을 안 해.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모든 관심은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에서 얼마 정도 득표를 하느냐 이 모든 것에 관심이기 때문에 이번 여당 경선을 보면은 3위부터는 관심이 없는 선거, 이른바 관심 없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 표에 기반한 개인적인 의견이신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소장님. 난 사실은 우리 당 캠프 내에서는 10% 내외 정도로 나올 것 같았는데 뭐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7.84 나온 거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호남대전에서 이길 수 있어. 어느 정도 나의 영향력을 더 거기서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걸 저희가 언론에서 들었는데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나쁜 결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이제 첫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나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자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세균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국회의장도 역임을 했고 또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불일치가 되면 우리가 그것에서 이제 더 큰 기대를 가지기 위해보다는 오히려 관심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이제 이 위협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선거는 사실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순회 경선은 앞으로 또 진행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예상해보고 싶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들, 변곡점이라고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예상해볼 수 있는 변곡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12일 날 있을 1차 슈퍼위기거든요. 이제 네. 선거인단 64만 명 정도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과반을 넘기는 뭐 이 득표를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가져간다 그러면 네. 그곳이 곧바로 이제 호남 지역 25일, 26일에 있을 호남 지역의 순회 경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본사는 호남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호남의 민심이 결정이 되면 이것이 곧바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어떤 이 분위기, 민심을 이제 장악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속에선 모든 후보들이 12일에 1차 슈퍼위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후보들이 탈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는 것도 잘 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만 이제 그 차후에 기회가 또 생기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정치 생명이 어떤 생명력이 다시 이제 불어 넣어지는 것인데 이 과정이 조금 뭐 이렇게 좀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답답하다 또는 조금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한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어떤 과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제로 끝나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치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모든 후보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젖잘싸,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잘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건 또 이런 겁니다. 또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1차 경선 이 결과 성적표를 다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위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합종 연행도 좀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치라는 속성이 또 합종 연행이 뭐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이런 게 다 성격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성 있을까요? 1차긴 하지만 좀 이르긴 하지만요. 저는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합종 연행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민주당 지금 당원 당규를 보면 1위 후보가 과반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에 결선으로 가는 룰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2위 이하의 군소 후보들이 3위 이하 후보들이 합종 연행하고 단일화로 힘을 실어줬을 때 경선 이제 결선 못 갈 판이 결선 가는 판으로 뒤집힐 정도의 영향이 있어야 뭔가 이 힘을 보탰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이 충남 경선만 보게 되면 네. 네. 2위부터 6위 후보 다 합쳐도 이재명 지사의 과반 득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보태는 게 아니면 2위부터 6위가 다 합쳤을 때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보통 뭐 박용진 후보나 김두관 후보처럼 약간 하위권에 속하면 어차피 하위권이니까 1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캠프에 들어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네. 그래도 내가 한 방 보여줘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0.84인 채로 단일을 할 수는 없다. 아, 캠프에 역시 하더라도 담고 계시니까네. 뭔가 나의 진가를 드러낸 다음에 그래야만 이 밀려서 지지율이 낮아서 네. 단일화 하는 것보다 최종 경선이 끝났을 때 3% 내지 5% 어쨌든 몇 프로라도 의미 있는 표를 들고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합류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네.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의 구도로 봤을 때 제가 보면 딱히 단일화를 하거나 합종 연행을 할 후보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의 평소 정치 성향을 미루어 봐도 뭔가 이 단기간 내에 이 득표 때문에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과반 이상 득표 때문에 그 가능성, 합종 연행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합종 연행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또 궁금한 게 이 하위 후보들 간뿐만 아니라 이 뭐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합종 연행설이 또 돌았다가 연대설이 좀 돌았다가 서로 부인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자, 이 민주당의 당심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충청권이 근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세종권과 이 충북의 2차 순회 경선 결과가 나올 텐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어제의 결과와 다르게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투표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충남 대전의 결과를 보고 투표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지금 이 충북과 이제 세종시 이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흐름은 추세는 거의 유사한 그런 어떤 선상에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돼 어제 결과 중심적으로 분석해봤고요.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야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명예훼손죄를 당했다, 수사해달라 이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야당을 시켰단 말입니다. 있으면은 뭐 해라 이 말이에요. 뭘 하자는 것인지 저도 뭐 이런 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 뜨겁게 달궜던 내용, 지금 다음 주도 아마 이 내용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악재가 거듭되는 가운데 이 리스크가 한번 다가오면 정말 이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이 계속 가중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다뤄보기 전에 지금 진짜 야권의 판은 어떤지 좀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권판.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보고 계십니다. 8월 3주와 9월 1주 차 다릅니다. 8월 3주가 왼쪽 검은색, 회색, 검은 회색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9월 1주 차입니다. 자,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면 윤 전 총장과 2위권에 있었던 이 홍준표 의원의 이 격차 굉장히 줄었다라는 게 저 판에선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구조적 역선택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 여선택이다. 그러니까 6주, 7주 전, 심지어는 5주 전만 하더라도 앞서 우리 그래프 이제 또 다시 보여드릴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8월 초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하는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민야홍 현상, 민야홍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계속해서 무야홍, 홍준표 후보나 홍준표 후보 캠프 측에서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적 구호가 있었을 뿐인데 요즘 유행하고 있죠, 무야홍. 그러니까 이제 더 화제인 것은 이제 민야홍이죠. 어떤 거죠? 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하는 야권 후보는 홍준표. 아, 그렇게 네. 또 그러니까 신조어가 있군요. 그렇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놓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열린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 또 범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응답자층은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야홍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의도적인 역선택은 뭐냐? 조사를 기다렸다가 그래 나한테 조사 한번 와봐. 국민의힘 경선 조사를 무기력시켜야지. 그래 나는 너 윤석열 후보를 내가 설사 지지한다라도 홍준표 후보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이런 의도적 선택은 거의 발생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구조적 역선택은 뭐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호감, 거부감이 커지면서 그래 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니까 홍준표 후보를 선택해야 되겠네. 홍준표 후보 아니면 유승민 후보를 선택. 이 구조적 역선택이 아주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보수 진영 후보만 모아놓고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일약 지금 윤석열 후보를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는 구조적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구조적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들었고요. 이런 가운데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 지난해 총선 전에요. 이런 의혹인데 이 의혹을 제기한 매체 측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 본인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 수사해달라. 그 당시가 총선 기간이었죠. 4월 3일 날 1차로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였는데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넘겼고 전달인 거죠. 1대1로.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송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서 검찰 출신의 의원이 당시는 후보였던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이 전달됐다. 그런 의혹인 거죠,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결과적으로 당시 이제 후보였던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서 대신 미래통합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고발하고 싶은 것을 미래통합당을 통해 가지고 대신 고발하게 하는 일종의 청탁 고발의 어떤 혐의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혐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이 여러 분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11명 정도가 되는데 유시민, 황희석, 등등의 어떤 분들인데 이분들은 여권에서 굉장히 사실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상 김웅 후보가 당시에 받았다면 이거 자체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고발장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가 이제 공익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지만 네. 공익 제보 문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고발장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전달받았을 때 이것이 본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자체로서 고발을 해야 돼요. 검찰을.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을 고발하지 않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뉴스버스가 이것을 이제 사실상 이렇게 공개함으로 해서 일파만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선거 개입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검찰 권력의 사유화. 왜냐하면 피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 한동훈 검사,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거명된 이 분들, 특히나 이제 손준성 그리고 이제 김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일파만파 갈 것이고 이 사안이 이번 대선에 아마 뭐 가장 중요한 화두 그리고 이 대선판 전체를 휩쓰는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고발장의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이 고발 의혹에 대해서 이 고발 사실을 정말로 윤 전 총장이 뭐 그러면 알고 있었느냐, 뭐 사실이라면 알고 있었을까 이렇게 뭐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언론 보도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눈과 귀, 복심, 각계 동향 정보 등을 총장에게 이제 직보를 하고 내밀한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는 자리가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당시 이제 그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있던 그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잠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최광욱, 황희석 이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후보였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고요. 근데 이 양반들을 소위 말하면 이제 피고발인을 해서 고발장을 쓰는데 총장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뿐만 아니라 그 입장을 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다 내쫓아가지고 민심이 아주 그 흉흉한 거 기억나시죠? 뭔가 고발을 하면은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어요.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굉장히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장해찬 평론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진동 기자님 말이 너무 길어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게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메신저를 통해서 캡처되어 있는 스크린샷 하나를 가지고 이 고발 사주라는 엄청난 사건에 전직 검찰총장이 연루됐다고 믿기에는 증거가 너무 약하다. 탐사보도 기자로 명성을 날리셨던 분답지 않게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할 시간에 후속 보도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당시 김웅 의원의 신분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후보자였습니다. 네. 4월 3일이면 다가오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간입니다. 저도 총선 지역구 선거를 도와봤습니다만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 시기에 그리고 이 송파갑이 결코 안전한 지역구가 아니었던 게 김웅 의원이 4,000표 차이로 신승을 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을 김웅 의원에게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고 후보자가 자기 선거하는데 이걸 건넨다? 이 민감한 정보를. 그리고 지금 많은 곳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인사로 대검 간부가 된 분입니다. 그 당시 대검 간부들은 대다수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에 앞장섰던 추미애 사단이었죠. 윤석열 전 총장이 추 전 장관 이전에 본인과 호흡을 맞췄던 원래의 측근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않고 추 전 장관이 보낸 사람에게 이 국회의원도 아닌 후보 신분의 김웅 의원으로 하여금 고발을 하도록 사주를 한다? 정무적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단장이 정점식 의원입니다. 검찰 출신의.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만에 하나 고발 사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손준성 정책관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다른 측근이 있었을 것이고 유승민 의원을 통해서 영입된 불안불안한 후보자 신분이 아닌 이미 국회의원 신분인 다른 검찰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라는 루트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부러 일을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손준성, 김웅이라는 루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복잡한 사안에 좀 얽혀 있는 그 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모아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황당한 내용의 기사다, 아는 바가 없어서 해명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보받은 내용을 공익 제보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손준성 검사죠. 검사와 김웅 의원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본인 두 분 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장해찬 평론가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컨대 이제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야당의 법률지원단장을 만나가지고 이 고발장을 전달한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돌아가면 7, 8일 전이에요. 거의 그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패색이 짙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발이 사실상 이제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여권의 어떤 문제가 부각이 되고 그것이 선거에 아주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재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고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왜 그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네. 윤석열 전 총장 말대로. 저는 이 미래통합당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신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발했을 때 그 역풍이 선거에 미치는 역풍이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에서 수사가 가능했던 시기냐 우리가 최종 수신처를 이 고발장의 최종 수신처를 보면 대검 공공수사부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윤성 당시 서울지검을 우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 배당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사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 당시는 추윤 갈등 때문에 수사 불가능하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최종 수신처에 나와 있는 거죠. 아니면 이런 최종 수신처를 여기다가 적시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네, 아직 이 보도를 뒤에서 이제 할 만한 증거나 근거가 확실하게 저희들도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가정과 의견 그래서 그것에 이제 깃대어서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윤 전 총장 측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 전 총장과 대척점에 있는 세력들이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한 3년 동안 조국 장관 일가가 무죄라고 악착같이 주장했던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후보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세력들이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그 세력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법률 지원단까지 갔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아요. 국민의힘 측 사람이구나. 조국 추종 세력은 아니네요. 당연하죠. 네. 자, 이 사안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로부터 국민의힘 측 사람으로부터 이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고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캠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다렸다는 듯 여당 측의 이런 공세에 국민의힘 내부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동의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진동 기자 말이 사실이라면 경선판을 흔들기 위해서 야권 내부의 다른 후보가 이런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는 것인가 훨씬 더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진동 기자나 해당 매체 측에서 팩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추가 증거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속 보도도 보게 되면 이정현 당시 대검 부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도 그냥 추정이 된다 수준의 증언인 것이고 이정현 부장 같은 경우도 모두가 다 아는 추미애 사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관옥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고발장의 수신처인 대검 공공수사부장 당시 배용원 부장 같은 경우도 온 세상이 다 아는 추미애 사단의 검사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이나 캠프 측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텐데 후보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는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도 아니라고 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좀 이상한 해명을 하다가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니까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김웅 의원이 빨리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걸 전달받았고 어떤 걸 당 법률위원회에 전달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4월 3일에는 의원 신분도 아니고 후보자 신분이었는데 의원회관을 통해서 당의 법률지원회에 이걸 전달할 수가 없는 신분인 것이거든요. 참 공교롭게도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으로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논평을 또 많이 쓰셨던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야 어디 할 거 없이 윤석열 후보를 향한 협공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이 키는
후속 보도를 해야 될 언론 매체에서 사실관계를 더 적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의 당사자가 된 김웅 의원께서 정말 어떤 이 고발장이나 공익 제보를 받으셨는지, 그 받은 공익 제보 중에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있는지를 언론 앞에 나와서 밝혀야죠.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언론 응대 몇 번 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건 국회의원이자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김웅 의원이 나서서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는 지금 뭐 불은 지펴졌습니다. 의혹이 논란이 되고 일파만파 퍼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저희 패널분들이 이제 이것에서 평론을 할 때 그거에 마련된 근거, 확실한 근거를 저희가 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추정과 본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안이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대검 감찰부에서도 진상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손 검사, 손준성 검사의 PC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고요, 소장님. 그리고 사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접 불러서 이제 대면 조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장해찬 평론가도 설명을 하고 김관호 교수님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상입니다.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사실 핵심이고 네. 국민들이 볼 때 의아해하는 것은 지난해 총선 때 같으면은 총선 때 여당이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이런 의혹이 아니라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그래서 여당이 압승을 하는데 가장 큰 배경이 되었던 것은 데이터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이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손준성 검사가 이것을 고발장을 보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보냈다라는 것을 사실로 보고서 이진동 뉴스버스 이 발행인이 이것을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를 한 것인데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이것을 보냈다면 정말 이것은 치명적인 사건이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누군가 현직 검사를 사칭해서 공작을 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여부를 근거 있게 충분히 해명하는 것이 사건의 제일 핵심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이걸 만에 하나라도 보냈다면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손준성 검사가 보낸 적이 없는데도 보낸 것처럼 이것이 발표가 됐다면 이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음모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력 대선 후보와 관련된 만큼 이걸 막 격앙돼서 이건 나에 대한 음모예요, 공작이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역시 뭐 데이터 전문가로서 가장 좀 객관적인 또 평론해 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여당에서는 당장 이제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공수처 고발 얘기 나왔고요. 뭐 법사위 전체 회의 당장 내일 열립니다. 내일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좀 더 궁지에 몰리는 형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뭐 여당은 집중 포화를 여기다 쏟아 부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진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법무부, 감사 들어갔고 사실상 뭔가 그 내부적인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 이후에 이제 뭐 국정감사라건 뭐 여러 가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미진했을 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너무 정치 공세화 해버리면 이 사건의 본질이 호도될 수 있어요. 정치 이슈로. 정치 이슈 아닙니다. 이건 네. 굉장히 법에 관련된 것이고 이게 검찰권이 남용이 되는 것이고 사유화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먼저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180석이라는 뭐 거대한 어떤 여권의 의석수를 갖고서 국회가 먼저 여기에 달려들어가면 오히려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고발 사주 의혹 아직은 보도 수준,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야권 소식을 조금 더 내밀히 들여다 볼까 합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저희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구조적인 역선택이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는 출발을 하는 상황인데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경선 룰에 넣느냐 마느냐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정 경선 이 서약식이 있는데 이 서약식
일부 후보들은 조건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인데요. 박찬주, 안상수, 유승민, 하태경, 홍준표 의원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던 경선준비위원회 원안을 즉각 확정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재형 원장은 원래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된다 했는데 한 발 물러섰네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상 원리 원칙에 최재형 후보가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선 룰이라는 것이 사실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말자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부분 중에 역선택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본인 스스로가 10%가 나와요. 그러니까 24, 19, 10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이 모든 후보를 나열을 한 상황 속에서도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선택의 결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홍준표 후보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 역선택의 결과로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야권 후보만 놓고서 얘기한다 그러면 역선택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선택을 왜 이 방지 조항을 넣으면 안 되냐면 이러면은 차라리 당원들만의 어떤 투표 행태로 우리가 미국으로 얘기하면 코커서스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국민 여론을 반영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근데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본선 경쟁력이 보다 더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미국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한 것이고 그것을 한국의 정당들이 지금 차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왜 이것을 갑자기 바꿔야 되는지. 예컨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한테는 왜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이 왜 거기를 안 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권이건 야권이건 떠나서 국민의 어떤 여론, 민심을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반영하기로 한 그 취지에 충분히 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나에게 좀 유리하다, 우리 당에 뭐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것을 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계속 조금씩 잡음이 있지만 오늘 오후에 이 경선 룰 관련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이걸 들어보니까 의견들이 팽팽해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가지고 결론을 짓자고 주말에 기회를 가져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표를 하자고 하면 투표를 하고. 네, 방금 들으셨다시피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제 주말에 오늘 좀 결정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조건부로 불참을 선언한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어쨌든 선관위가 결정을 내리면은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던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당연히 선관위의 결정에 모든 후보들이 승복하고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관계 하나 정정하자면 민주당도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만 명확한 기준 없이 선거마다 기준이 바뀌었던 셈이죠. 그리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로 낸 입장을 보게 되면 자신들 의사 관철시키려고 당의 공식 회사 보이콧하는 행태야말로 구태정치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말라고 이 공정 경선 선언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홍준표, 유승민 등 5명의 후보를 저격한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마땅하겠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캠프 차원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홍원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인정하고 승복한다는 한결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 차원에서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할 룰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게 원칙이라면 정홍원 선관위원장과 새로운 선관위는 대체 왜 뽑은 거죠?
경선준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경선을 준비하는 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에 있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께서도 누차례 밝힌 바가 있는 만큼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기존의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준비 안에서 실제 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최초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는 유불리를 떠나 당의 모든 후보들이 따르고 승복해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부 후보는 정홍원 선관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 사퇴를 종용하고 뭐 파국이라는 단어를 쓴다는데 파국이라는 게 그러면 경선 안 하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인재 방지법 때문에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이상 무소속으로 출마 안 돼요. 그러니까 파국을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중도에서 드랍하는 것 외에는. 이런 자극적인 말들로 정말 이준석 대표께서 어렵게 선임한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후 3시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이 안 됩니다만 네.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이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정홍원 위원장의 선택을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기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팩트 체크를 이제 하나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판으로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한번 볼까요? 자,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 예비 경선,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16조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자 또는 지지정당 없을 경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은 당원 99조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 없는 자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소장님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4.7 재보궐 선거를 할 때도 그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어요. 국민의힘 이 재보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그러니까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혐오하거나 거부하는 후보자는 타격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경선준비관리위원회, 국민의힘 경선준비관리위원회가 6, 7주 전에 원안을 정할 때는 이 정도로 민야홍 현상이 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하는 야권 후보는 홍준표 후보. 이게 최근 들어서 아주 강하게 두드러져요. 네. 그러니까 정당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1차 경선 컷오프는 8명만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고 그러니까 1차 컷오프는 왜? 국민 여론조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선택 조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아니라 보통 이제 국민 여론조사는 그렇게 실시되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선택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있죠. 네. 여기에 열린민주당 지지층도 있죠. 그리고 이 정의당 지지층 응답자들도 있거든요. 이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서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의견이 있다. 이럴 때는 뭐냐? 절충을 하면 됩니다. 절충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일이지만 아니 짜장면, 짬뽕 한쪽 선택하기 힘들면 뭡니까? 짬짜면 선택하면 되잖아요. 짬뽕으로 하자. 그러니까 네, 짬짜면으로 하자. 1차 경선 컷오프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국민 여론조사 하나,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즉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단순 합산 평균을 내자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합산 평균하니까 양쪽 의견이 다 반영됐죠. 자, 이 결과를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조사와 없는 조사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하나만 선택이 안 되면 짬짜면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역선택을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과 갈등이 있는 이유는 어떤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달리 나오기 때문일 겁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같이 좀 분석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수 정당,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고요. 5% 이상의 후보들만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23%로 나왔어요, 교수님.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전형적인 역선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 당의 어떤 후보가 좀 더 이제 강력한 후보가 덜 강력한 후보가 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 약한 후보한테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 이렇게 몰려 있고 유승민 후보에게 몰려 있다는 것은 상대 당이지만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그런 후보가 나와서 후보가 되면은 우리에게 더 좋겠다라는 어떤 인물적인 평가적인 측면도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선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약한 후보, 상대당의 어떤 약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당 후보지만 이런 분이 됐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선호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역선택 방지 조항 민주당에 관한 부분은 이 본경선이 아니라 예비 경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홍준표 의원의 이 지지율 문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정략적인 역선택이라면은 양자 대결에서 약하게 나오는 후보에게 몰려가는 것이 역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후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역선택이라는 조직적인 행태라는 주장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네, 지금 이런 겁니다. 홍준표 의원 자체가 대중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율 변동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김관학 교수님이 짚어주신 그런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볼까요? 10%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소장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그리고 진보층 호남에서도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범보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자 대결, 여권 후보가 있는 조사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홍준표의 홍카콜라 효과가 있는 거죠. 홍카콜라 시원하게 효과. 네. 후련하게 나 홍준표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는 이야기에 20대, 30대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아주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를 능가할 정도의 지지율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일각에서는 뭐 턱밑까지 쫓아갔다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배꼽 정도 올라갔어요. 여야 다자 대결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범보수 진영 후보 지지율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자, 범보수 진영 그러니까 대체로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전체 응답자에게 물어봤을 때는 네. 민야홍 현상이 확연하게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두드러지게 1위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위예요. 그러면 1차 경선 컷오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못 받는 뭐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후보는 이게 이거 말이 되나? 우리는 국민의힘 지지를 받고서 지지율이 나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내 순위를 결정해? 이건 안 돼. 이런 구조적 역선택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정말 고민될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정홍원 위원장도 그렇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짬짜면으로 가라 이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됐든 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이후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 메인 뉴스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좀 시끄러운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논란에 하나 휩싸여서 또 시끄러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친이 샀던 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좀 오래됐어요. 2004년쯤에 제주도에 그러니까 농지를 샀는데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농지 논란이 많았죠. 이 농지를 샀는데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안 지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이준석 대표의 나이가 만 18세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유학 중이었다고 합니다. 부친의 농지 구입에 대해서 개입할래야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나이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과한 연좌제적 성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이 부친께서 이 토지를 뭔가 투기적 목적을 가지고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지역 주민들의 전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시세가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봉합을 하려면
이 부친께서 오른 시세 차익만큼을 좋은 곳에 기부하시면 이 문제 그냥 가볍게 일단락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뭔가 정치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고민해 볼 것이 이를테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당에서 탈당 권유받았는데 탈당을 하지도 않았고 결국 경찰에서 공소시효 지나서 불기소 처분 내리면서 유야무야되었어요. 이 농지법, 경자유전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농지법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추가적인 의견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몰랐다고 이걸 훌쩍 넘어갈 얘기냐. 그때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왔느냐. 또 윤희숙 의원 옆에 있을 때 또 사퇴한다 그랬을 때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린 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또 흘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여당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어느 것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폭발력이 있고 휘발성이 높아서 국민들의 어떤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관여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TV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은 최근까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7년 동안 사실상 아버지가 구매한 땅에 대해서 아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부자지간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 뭐 본인이 구매한 게 아니고 거기에 관여 안 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 오히려 더 적절한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뭐 송구스럽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당대표 부친의 농지 논란하고요. 국민의힘 내용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아무 탈 없이 편안했냐라는 싱거운 인사말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후회와 회개란 가면을 쓰고 전자발찌를 찬 채 세상에 나왔던 강윤성의 잔혹성을 우리는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그가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며 치를 떨 땐 우리 곁에 인간도 아닌 자가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텐데.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악마로 만든 겁니까? 노조원들의 업무 방해와 불법 태업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노조원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욕설, 폭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택배 대리점 소장. 그에겐 인생이 악마들이 들끓는 지옥 같았답니다. 노조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표현들과 함께 소장을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대가란 것이 기어이 사람 목숨으로까지 이어져야 했던 겁니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정사진 속 아빠에게 인사를 건네는 5살 배기 아들은 왜 아빠의 사랑을 포기한 채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결코 안녕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분만 중요하고 내 돈만 중요하고 내 일심만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세상이 사람이 무서워지고 회의감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부디 안전하십시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신의 한 수 시작합니다. 이현윤 기자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더워서 힘들기도 했지만 가는 여름이 아쉽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여름 영화로 준비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대한 각기 다른 추억을 담은 영화 두 편입니다. 코로나 시국, 여름의 짠내를 담은 코미디 영화 습도 다소 높음, 그리고 풋풋한 첫사랑의 향기가 느껴지는 여름날 우리입니다. 네, 먼저 이 습도 다소 높음은 코로나 이후의 일상을 담은 코미디 영화죠. 네, 작년 여름 이 존폐 위기의 작은 극장에서 열린 시사회를 배경으로 이 코믹하지만 있을 법한 코로나19 속 일상의 풍경을 담은 최초의 한국 영화입니다.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화번호를 못 적어. 왜 못 적는데? 자기 유명해서 스토커 있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너 이거 아는 사람이야?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이 감독이 본인 시사회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맞습니까? 네, 출입 명부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밖에도 극장에 손님이 없어서 직원 혼자서 몇 사람 몫의 일을 하고 이 사장은 비말 전파가 우려된다며 에어컨까지 꺼놨습니다. 이 바깥보다 더 더운 실내에서 옷과 마스크는 땀으로 흠뻑 젖고요. 별로 쓰고 싶지 않다며 마스크 착용을 당당히 거부하는 영화 평론가는 실제 평론가가 연기를 했는데 직원에게 공짜 음료수를 요구하다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 보니까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톡톡 튀더라고요. 네, 이 고봉수 감독이 앞서 선보였던 델타 보이즈와 이 튼튼이의 모험과 같은 작품처럼 이 큰 줄거리보다는 부수적인 이 짤막한 에피소드를 엮는 방식은 비슷한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영화 속의 시사회 장면에서 나오는 영화가 이 감독 스타일입니다. 네, 정말 이 특이한 지점이 영화 속에서 상영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꽤 긴 시간 영화 속의 영화가 나오는데요. 감독의 대표작에서 보여준 코믹한 대사와 상황은 이 삽입된 영화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이 상당수 애드립으로 이어진 이 자연스러운 상황을 등장인물들을 한 화면에 모두 등장시키는 풀샷을 롱테이크로 보여주면서 끝내 웃음을 자아내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도 이번 영화에서는 3사람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 인물들이 한 화면에 담기지 않고 개별 샷으로 나뉘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주는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정말 풋풋한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영화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로맨스입니다. 여름날 시작된 첫사랑이 17, 21, 27 시간이 흘러서 여름마다 다시 만나고 다시 엇갈립니다. 한 장면 보시죠. 我们婚礼给你订做一套。只要新郎是你，穿什么都不重要。以前总是很傻，一边担心未来，15年后我们会在干嘛？一边浪费现在。 네, 봤는데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했더라고요. 한국 영화 리메이크작 가운데 가장 흥행한 작품으로 기록됐습니다. 박보영, 김영광 씨 주연의 너의 결혼식이 원작입니다. 네, 뭐 중국에서 한국 영화 리메이크가 참 활발한 것 같네요. 사실 2017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이후에 한국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한한령으로 이 리메이크작이 상영되고 있는 건데요. 베테랑, 수상한 그녀, 써니, 남자가 사랑할 때 등이 리메이크돼서 호평을 받았고요. 리메이크 판권 매출도 성장했습니다. 중국 관객들이 어떤 한국 영화를 선호하는지도 확인해 볼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현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자, 1인당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요일별로 진행되는데요. 내일은 출생연도가 끝자리 수가 1과 6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대 국회 두 번째 정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13일부터는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2021년 서울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 영상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됩니다. 영상에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서울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의미가 담깁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자세히 분석한 뒤 정시와 수시 전략을 짜라고 조언합니다. 홍 앵커, 이제 정말 가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도 정말 선선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인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한낮은 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로 아침보다 한 10도 정도 오르고요. 대전과 대구도 27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상당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비 소식이 있는 곳이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곳곳엔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동해안 지역도 5에서 한 20mm가량의 비가 오락가락하겠네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주간 날씨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내일 밤사이 대부분 지방이 비가 확대되고요. 화요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차차 그칠 예정입니다. 주 중반부터는 다시 낮더위가 찾아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